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1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가 가수 누구 닮았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찾아왔습니다. 브렛 앤더슨이라는 가수였고요. 영국의 락밴드 스웨이드의 프론트맨이자 작곡가, 특유의 비음 섞인 목소리와 중성적이고 화려한 외모로 90년대 초 스웨이드와 브릿팝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이는 67년생이니까 저보다는 형님이시고요. 보니까 요렇게 생긴 분 저 닮았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특유의 비염 섞인 목소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외삼촌도 저랑 좀 비슷하게 좀 생기셨는데, 외삼촌이 예전에 제가 하도 비염이 심하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비염이 심하다고. 어릴 때 제가 거의 7살 때부터 비염에 시달리다 보니까, 근데 세상에 참 보면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이렇게 코 풀고 코가 이제 안이 부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딸도 어떻게 아빠 닮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비염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코가 늘 안이 부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코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 보고 왕코다고 하면 어릴 때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 코가 남들은, 어떤 분들은 보면 코가 높아서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 형님도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이렇게 제가 책 보거나 신문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보는데 계속 콧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니까, 두루마기 휴지를 옆에 항상 두고 있어야 되고요. 예전에는 여기를 그냥 아예 싹 다 잘라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여기를 완전히 코를 갖다가 해골 바가지 보면 아예 코가 없잖아요. 예,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분도 보니까 비염 섞인 목소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비염이 아마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닮았다는 배우들이 몇 명 있는데요. 또 한 명이 옛날에 그 아저씨, 원빈 나왔던 아저씨의 태국 배우 있잖아요. 그 태국 배우, 제가 주말에 이제 수염을 안 감고 있으면 어떤 분은 그 태국 배우 이름이 타나용인가 하는 태국 배우 닮았다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니 뎁 얘기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약간 턱이 또 이렇게 값진 사람 많이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야구 선수 중에 또 누가 있었는데요. 그 야구 선수, 미국 프로야구 어떤 그 야구 선수 닮았다는 분도 계셨고, 네, 재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댓글에 제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는가 라고 해서 한번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우리 직원이. 거기에 제 이름은 지금은 뜨지는 않던데, 제 이름을 사칭하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시황 같은 거 올려주고, ETF를 곧 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펀드는요, 저희는 자문사기 때문에 일임하고 자문밖에 못합니다. 펀드를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는 또 ETF를 할 수 있는 운용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자산하고 한화, NH, 우리자산, 우리자산도 하고 신한, 소울, 그죠? 몇 개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미래 타이거까지. 제가 ETF를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저보다 더 저처럼 막 활동을 해요. 저 페이스북에 글 안 올리거든요. 하도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저를 사칭하는 페이스북이 많아서 제 페이스북에는 그냥 그 사칭하는 페이스북 캡처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라고 올려놨었고요. 또 하나는 카톡에다가도 카톡 보면 최슬리 아니면 박세익 치면 또 많이 뜹니다. 그 채널 막 있잖아요. 전부 다 사기꾼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난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현주가 찍어줍니다. 간 커진 주식 리딩방이라고 돼 있고요. 유명인 사칭 수법 대담해져서 피해 건수가 5년 새 6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박현주 회장님 사칭하는 이 방도 보니까요. 2023년 과연 코스피가 2,800 넘어설까요? 다음 1조 투자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유와 박현주 메가톤급 투자 강의실에 무료로 가입하시면 2023년 시장을 선도하는 투자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카톡 추가 후 숫자 온라인 투자 강의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입니다. 이렇게 또 사칭하는 이런 게 되게 많이 날아다닙니다. 지난 9일부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박현주 회장님 사진을 프로필에 올린 일명 박현주 리딩방이 또 퍼지고 있고요. 여기에 가입하면 카카오톡 1대1 채팅방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 채팅방에서는 SKC, EID, KG케미칼 등을 2차전지 추천 종목으로 소개하면서 적당한 구매 가격을 드리겠다는 메시지가 뜬다고 합니다. 물론 사기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먼저 알린 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다면서 고객들이 사칭에 속아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요. 금융투자업계의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 주식 리딩방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박 회장 외에도 강병천 회장님, 존니 대표님 사칭한 리딩방 사기가 있고 우리 염성한 이사도 사칭하는 그런 문자가 엄청 오잖아요. 존니 대표를 사칭한 사기꾼들은 존니 대표의 한국 이름인 이정복으로 카카오 계정을 만든 뒤 프로필 속에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라고 이렇게 또 써놨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명 투자 전문가의 이름과 고수익을 내세워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에 일정한 회원료를 내면 유명한 주식 종목을 찍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운영하는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유인한 사례도 있다. 요것도 있더라고요. 투자금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가 조작 등에도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슨 앱을 개발했다고 또 그 앱에 가입을 하라 해서 어떤 분이 이제 저희 형님의 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같은 회사 직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앱에다가 내가 돈을 1,000만 원 보냈더니 야 신기하게 10%씩 이렇게 월 돈을 벌더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한 1억이나 이렇게 넣어볼까 그런 문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동생한테 한번 물어봐라라고 해서 저희 형님이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앱이라고 하는 걸로 실제로는 제가 예전에 피해를 보신 분이 보여주신 걸 보니까 앱에서 마치 무슨 외환이었던가 뭐를 사고 팔고 하면서 와 오늘도 저희 수익 몇 프로 냈습니다. 250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게 계좌가 실제로 있는 계좌냐 했더니 거기 보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돈을 찾고 싶다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럼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제 대화가 끊기고 그 뒤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매달 5% 10%씩 벌고 무슨 300%짜리 종목이 있다 이러면 그걸 왜 그렇게 알려주겠습니까? 실제로 무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래 잘 안 되는 종목을 사놓고 그걸 사게끔 만들고 사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미네 사다가 이제 무료 무슨 카페 이런 데서다가 올려서 올라오면 파는 그게 가장 뭐 나이브한 수준인 것 같고요. 아까 앱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실제로 금융기관에 가서 내 명의로 그 계좌를 트지 않으면 내가 어디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서 운영을 해준다. 그런데 그 계좌는 누구 계좌냐? 그 사람한테 보내서 하는 거다.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예. 지금 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809건에 달했고요. 17년 대비 475건 대비해서 6배나 늘었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투자 경험이 별로 없는 고령자와 주부 등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만큼 카카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카카오 측은 오픈 채팅을 포함한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방은 사적인 영역으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다만 리딩방 관련 불법 홍보 시 그 오픈 채팅방에 대해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카카오톡 채널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채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올라와 있는 모든 카카오 채널 박세익으로 돼 있는 거 전부 사기입니다 라고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영구 삭제됐더라고요. 제가 올려놓은 것도. 예. 그리고 카카오톡에 신고하는 게 엄청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좀 카카오에서 사칭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보이스 피싱 하던 일당들이 전부 다 이 주식 사칭방으로 다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전화도 오고 그죠. 그랬을 때 최소한 카카오나 뭐 저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사람 이름으로 튼다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좀 보내라고 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전화로 좀 확인 정도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기사는 좀 유사한 사례 요즘 논란이 많이 됐던 그 부분인데요. 참 스벅 사이렌 오더 요걸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사이렌 오더로 대박난 회사가 라드견 폭탄의 줄퇴사라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이렌 오더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지금 전 세계 스타벅스에서 이걸 쓴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급과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다 날린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율곡로 S빌딩 정보기술기업 얍 컴퍼니 이 회사가 그 사이렌 오더를 개발한 회사군요. 약 컴퍼니 본사 앞에서 만난 한 직원은 SG증권발 주가 폭락의 핵심 인물인 라드견 호환 투자자문 대표 얘기를 꺼내자 치를 들었다. 근데 기사 이 호환 투자자문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문이라고 이름을 그 회사가 썼다면 이 자문 라이센스 받지 않은 회사가 투자 자문이라는 이 이름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투자 컨설팅 이런 식으로 부티크들은 그런 이름을 쓰는데 이 기사에서는 또 투자 자문이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호환 투자 자문. 이건 아마 잘못된 걸 겁니다. 투자 자문 라이센스를 저희가 거의 1년 걸려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부티크들이 엄청 난립하고 있습니다. 엄청 난립하는데 이런 사례가
저는 이 호환과 같은 회사나 이렇게 불법 투자 일임이나 자문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이 최소 300명 이상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인지 좀 확인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라이센스를 받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다 합니다. 저희 회사에 저희도 뭐 돈을 2억씩 3억씩 이렇게 출자금을 낸 저희 직원들 저 포함해 가지고 감독원에다가 이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신원조회도 합니다. 신원조회. 신원조회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문업을 제대로 못하는 그 부티크들이 많습니다. 신원조회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름을 갖다가 무슨 컨설팅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자님은 그 회사 이름이 정확하게 뭐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기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라 대표는 작년 1월 이 회사에 투자한 뒤에 이 얍에다가 또 투자를 했었나 보네요. 경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직원은 라 대표의 인맥과 높은 투자 수익률이 알려지면서 전 재산을 털어넣은 직원이 적지 않다며 한숨을 쉬었고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와 코로나 알림이 앱 개발로 주목받았던 얍 컴퍼니와 자회사 얍 글로벌이 창사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직원 중 상당수가 라 대표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맡겨 손실을 본 데다 라 대표와의 연관성 때문에 회사 이미지도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SG 사태 후 퇴사자도 줄을 잇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직원들은 라 대표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굳게 다물었고요. 라 대표 이 회사의 인연은 지난해 1월 시작됐는데, 라 대표가 작년 1월 투자조합을 결성을 해서 얍 글로벌의 전환사채에 CB를 245억 원어치를 샀네요. 라 대표는 체포 직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식당 주문 앱인 얍 오더와 코로나 알림이 등 사업 아이템이 좋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고요. 매월 7억 원 정도의 월급과 운영비도 내가 냈다고 주장을 했네요. 라 대표는 얍 글로벌의 모회사인 얍 컴퍼니에도 추가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이 회사의 이사진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네요. 얍 컴퍼니 관계자는 당초 약속과 달리 투자금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등 거짓말을 반복해서 추가 투자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라 대표가 지분 투자에만 그치지는 않았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한 것인데, 수년간 투자 성적이 좋은 데다 라 대표가 상당한 자산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직원이 투자에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라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다단계 영업사원이 된 직원도 있다고 하네요. 투자자를 외부에서 데려오면 수익금의 일부를 준다는 꼬임에 직원들이 직접 투자자 모집책으로 나선 것이다.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네요. 투자로 손실을 본 얍 글로벌 전 직원은 투자자를 데려오며 수익금의 1에서 3% 정도를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라 대표는 직원 월급과 퇴직금을 다시 받아서 재투자한 건 맞다면서 내 돈을 다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다네요. 이번 폭락 사건이 커지자 라 대표에게 투자자로 연결해준 직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고요. 비상장 시장에서 2021년 말 2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를 받던 얍 컴퍼니의 기업 가치는 현재 200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요.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직원 사이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SG 사태 처음 터졌을 때 이런 회사가 야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저희 고등학교 선배분 중에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3명인가 4분이나 계시거든요. 그 국회의원 분 한 분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그 정치하시는 분은 전혀 안 만납니다. 웬만하면 피하는데 어제는 어쩔 수 없이 좀 만나긴 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금융 문맹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2015년도에는 우간다 밑에 금융 문맹 수준으로 우간다보다도 더 문맹이었다라고 조사가 나와 있지만 지금은 미국의 정책 금리가 얼마고 페드가 뭘 하는 곳이고 페드의 의장 이름 제롬 파월 아마 국민 1000명당 페드 의장 이름이 뭔지 이 지금 발표하는 뭐 CPI 미국의 CPI 그리고 미국 페드의 금리 이거 아는 사람 기준으로는 전 세계 1등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미국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융 문맹률이 1등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한 5년 동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를 알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 수준은 높아져서 주식인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제도 있잖아요. 우리 이 제도가 아직까지 되게 후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지금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카톡 사칭 채널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이럽니다. 피해 사실이 있습니까? 피해 사실 아직 그 피해를 주려고 사기를 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신고하는데도 피해 사실이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해가 있어야만 그러면 구속을 할 수 있다.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그 국회의원 선배한테 칼을 들고 우리가 길에서 살인 미수나 이런 강도 미수 그런 걸 갖다가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뻔히 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사람 죽이지는 않았는데요. 사람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출동 못합니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제가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면서 얘기한 게 지난 라임 옵티머스 사태 같은 거 터지니까 아예 펀드 가입 자체를 되게 까다롭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조치가 나와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나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준을 아주 강화해야 됩니다. 이번 라데리건 사태처럼 걸리면 1년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스피싱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데 이 부분을 빨리 입법화 시키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이 왜 미국이 그렇게 SEC 미국은 금융감독원이 바로 체포 권한이 있습니다. 수갑을 쭉 가서 체포해 갑니다. 그 정도로 하는 이유가 금융은 신뢰이기 때문이에요. 이 금융이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금융의 전체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박현주 회장님 막 사칭하면서 이러다 보면 거기 속은 사람들은 이 제도권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다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고 또 여기 회사에 계신 이런 분들은 이런 바퀴벌레 같은 사칭 업체들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건데 야매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도요타 질주 2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되게 잘 나갔는데 도요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일본 기업으로서는 첫 영업이익이 3조 엔, 3조엔이면 30조잖아요. 야, 참.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58조 8천억 영업이익 냈거든요.
그런데 일본 기업에서는 지금 아직 3조엔 30조,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없었나 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2023년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4 회계연도에는 전기차 판매량을 5배 늘리면서 일본 기업 최초로 영업이익 3조엔을 낼 것이라는 전망을 냈고요. 도요타가 23년 회계연도 매출이 전년보다 18.4% 증가하면서 37조 1542억 엔, 약 한 363조 매출을 했고요. 매출 규모로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좀 크네요. 이라고 10일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사상 최대다. 도요타와 렉서스 자동차 생산 대수는 913만 대로 6년 만에 가장 많았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 13.3% 줄어든 2조 7천억 엔과 2조 한 5천억 엔으로 집계가 됐네요. 엔화 약세로 해외 판매는 늘어났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기간 엔달러 환율 평균치는 전년보다 23엔, 오른 135엔이었습니다. 도요타는 2024 회계연도에 영업이익 3조엔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는데, 일본 기업 최초로 영업이익 3조엔의 벽을 깨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19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오면서 소련이 몰락을 하면서 GDP 기준으로 전 세계 2등이 되고요. 1980년대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또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급격하게 절상하면서 어마어마했죠. 그 어마어마한 일본이 아직까지 영업이 30조가 나는 회사가 없었다라는 게 참, 거기에 네, 최근에 이제 도요타의 선전이 있긴 하지만 혼다, 닛산, 마쓰다 뭐 밑에 있는 자동차에서도 요즘 상태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중국 3개 공장도 인도에 뺏길 위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 공장, 지난번에 우리가 신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IPEF, 그죠? 작년에 미국이 설정한 큰 경제 프레임입니다.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 이 프레임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적용이 되는 건가? 과연 그런 프레임은 만들 수 있는가? 네,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2001년 WTO 가입을 했을 때 중국이, 그때 중국과 관련된 거 뭐 투자했으면 크게 대박 난 거 많았듯이 지금 인도가 과연 중국의 세계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앞으로 10년 내내 이 관련된 기사는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공장 중국의 경쟁자로 인도가 부상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기업들이 미중 갈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에 더해 다른 지역으로 생산 거점 등을 다변화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채택하는 가운데 인도가 플러스 원에 적합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도의 경쟁력이 중국과 비슷한 규모의 인구와 내수 시장에서 나온다고 짚었는데, 유엔 인구기금은 올해 중반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14억 2,570만 명, 인도가 14억 2,860만 명으로 추월하네요. 유엔 경제사회처는 지난달 말 역전됐을 수 있다고, 이미 지난달에 역전될 수
됐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 소통이 어느 정도 원활하고 또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도 서방 기업이 인도에 관심을 갖는 요인이다. 인도 정부 역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인도에 주목하는 대표 기업 중 하나가 애플인데요.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 홍하이 정밀공업은 인도의 기술 허브 벵갈루루시 외곽의 데바나 할리에 120만 스퀘어미터 규모 토지를 매입을 했고요. 아이폰 생산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지난달 18일 뭄바이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연 데 이어서 20일에는 뉴델리에 2호점을 개점을 했고, 덴마크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베스타스는 21년 인도 스리페룸 부두르에 공장 2개를 새로 또 지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움직이니까 그죠? 미국 정부가 아무리 그런 프레임을 하더라도 기업들이 안 움직이면 어쩔 수가 없는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 그 다음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다. 젊은 명품족 싹 사라진 백화점 직격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본격화한 소비경기 부진이 유통업계 전반의 1분기 실적에 줄줄이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는 젊은 명품족이 몰려들면서 코로나 창궐 후 꺾일 줄 몰랐던 백화점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나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고요. 슈퍼마켓이랑 편의점 등 서민 유통 채널도 먹고 입는데 쓰는 것조차 아끼는 불황형 소비가 굳어져서 부진의 늪에 빠진 모습입니다. 부자들이 지갑을 닫자 백화점 울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표가 쭉 나옵니다. 2022년 1분기 대비해서 지금 23년 1분기 영업이익을 신세계는 1635에서 1524로 떨어졌고요. 현대백화점은 889억에서 779 떨어졌고, BJF 리테일이 378에서 370, 그리고 GS 리테일 681에서 586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 8분기 연속 영업이익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신세계가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럭셔리 브랜드 소비 화랑으로 꾸준히 외형을 키워왔던 백화점 사업부의 매출이 6,209억 원으로 6.1%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명품을 비롯한 상당수 고가 제품의 가격이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판매량이 1년 전 수준을 가까스로 유지했거나 줄어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현대백화점 1분기 영업이익 역시 952억으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7.4% 줄었다고 하는데요.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들어서 부자들마저 지갑을 닫아 명품 판매가 쪼그라든 게 백화점 1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1분기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명품 부문 매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요. 작년 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자들이 지갑을 닫았다라기보다 저는 부자들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다른 데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디 나가지를 못했잖아요.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나가지 못하는데 돈은 좀 쓰고 싶고, 플렉스? 그런 플렉스를 명품을 사고 국내 골프장을 이용하고 골프장 가면서 이쁜 옷을 입고 뭐 골프복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뭐 산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서 좀 소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지금 올 1, 2, 3, 4 들어서 뭐 일본 여행 엄청 갔다고 그러고 그죠? 본격적으로
지금 보면 뭐 오마카세 이런 것들이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 1인당 그런 게 예약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돈은 쓰긴 쓰는데 리오프닝 쪽으로 이제 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채플미 여미남 때 월트 디즈니의 실적에서도 스트리밍 쪽은 가입자 수가 1억 6천만 명이 넘었다가 1억 5,800만 명인가 오히려 가입자가 줄었고요. 반면에 테마파크 요쪽은 19%에서 24% 요 정도의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소비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나머지 밑에 편의점하고 대형마트 얘기는 쭉 보시고요. 소비 심리 위축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업계와 전문가들은 오랜 사흘 동안 연휴가 많아서 2분기에 일시적으로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연내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 그 보너스 기사는 한화 큐셀 미국 태양광 모듈 1위 국건이 지키고 있다. 요 기사 한번 보시고요.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은 유가가 떨어지면 말 그대로 대체 에너지잖아요.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 뭐 8주, 9주 연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 한화 큐셀이 태양광 모듈 1위를 하고 있다니까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한 댓글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